안녕하세요, 규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에 업로드한 영상을 모아보았습니다. 벌써 20번째 모음집이네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던 한 변호사가 사형 찬성으로 돌아선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카무라 이사오. 1929년생의 변호사였던 그는 공무원인 아내와 함께 살며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부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형 증권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법조계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죠. 참고로 그가 속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 폐지인데요. 이런 단체에서 부회장을 지낸 이사오 씨 역시도 인권을 옹호하며 사형제도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1997년 10월 10일 저녁, 그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어느덧 68세가 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던 그는 이날 문득 출장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돈도 없었지. 그래서 지금껏 아내 손에 결혼 반지 하나 없네. 그래, 오늘 예쁜 반지 하나 사줘야겠다. 당시 그는 백화점을 둘러보며 반지를 고른 뒤 아내에게 은근슬쩍 전화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던 터라 이사오 씨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연 그가 마주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아내 63세 마나에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마나에 씨는 날카로운 흉기로 급소를 반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고, 경찰은 정황상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였고, 주민들에 따르면 범행 발생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서 도둑이야 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택 내부를 조사한 결과 집안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측,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탐문 수사 과정에서 한 남성에 대한 수많은 목격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해자 유족인 이사오 씨는 사건 전부터 집 문에 밧줄이 묶여 있거나 화분이 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라며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현장 근처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수상한 남성이 무척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합니다. 1997년 당시 일본에는 4대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범행 발생 시기는 이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라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살해당한 마나에 씨의 남편 오카무라 이사오 씨가 바로 이 야마이치 증권의 고문 변호사였던 것이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증권회사 콜센터에 주기적으로 클레임을 걸었던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중 한 명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주민들이 목격한 인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1997년 10월 17일 63세의 무직 남성 A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 A란 인물은 대략 1978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야마이치 증권에 맡겼던 고객이었지만 주식 운용 실패로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이 손실을 회사가 물어내라며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었고, 이 분노가 담당 변호사였던 이사오 씨에게까지 번졌던 것이죠. 참고로 이 A라는 남성, 전과 구범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체포 당시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는 그 시간대에는 지인 여성이랑 함께 있었다 라며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지인 여성에게 알리바이에 대해 묻자 여성은 사실 A가 말을 맞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며 자백했고, 결국 A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서 그랬다.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같은 괴로움을 주고 싶었다.
범행 도구나 피 묻은 옷은 바닷가에 버렸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변호사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어떤 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공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범행을 자백했던 A는 정작 공판에서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 여자가 달려들어서 무의식 중에 찌른 거다 라며 자신에게는 사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검찰 측은 아무런 연관도 잘못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라며 범행의 악질성,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죠. 당시 재판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이사오 씨 역시도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가 업무상 한 일을 이유로 가족을 공격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단호하게 범인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고 평소에는 인권 옹호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하자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1999년 9월 6일 판결문을 통해 범행 수법이 집요하고 극도로 잔혹하다. 유족의 처벌 감정이 강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라는 말을 열거하는 한편 범인은 헤어진 처자식에게 송금을 계속하고 있었다. 방제용 마스크를 고안해 특허 신청을 행하고 있었다.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을 고려했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가야마 기준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처자식한테 돈 보내고 마스크 특허 신청한 게 이게 판결문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하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날은 피해자 마나에 씨의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판결을 들은 유족 이사오 씨는 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억울하다. 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A 역시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죠. 그렇게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라며 다시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여전히 사리가 입증되지 않았다. 사리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무기징역은 형이 과하다 라며 감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항소심 당시 유족인 이사오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재판을 방청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A에게 영정사진을 보여선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공정성에 위반한다. 라는 말로 이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정사진, 사전에 이미 반입 허가도 받은 물건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사오 씨는 아니 살아있는 내가 저놈을 노려보는 건 되는데 사진이 바라보는 건 왜 안 됩니까? 제가 무릎 위에 올려둔 건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법원 측이 답변이랍시고 내놓은 말은 답할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이후 2001년 5월 29일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사형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검찰과 변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결국 A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되었죠.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씁쓸해집니다. 과연 피해자의 인원수만으로 유족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당시 이사오 씨는 영정사진 반입건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한 경험을 하는지 직접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하기엔 이사오 씨에게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당시 피해자인 마나에 씨는 그녀의 어머니, 즉 이사오 씨의 장모님을 집에서 간병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상태였는데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 장모님이 충격으로 사망했고 한순간에 딸과 아내를 잃은 장인어른 역시도 이를 뒤따르듯 사망했던 것입니다. 즉 A의 범행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가족 전체가 붕괴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오 씨는 이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일본은 사건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사건 피해자는 못 보는데 정작 가해자, 즉 범인은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나 상고 등을 준비할 수 있었죠. 심지어 사건 발생 이후 이사오 씨는 기소장 등의 기본적인 자료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서류도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심정을 체험하게 된 그는 A의 무기징역을 계기로 한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노카이,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이었죠. 이 단체는 2008년 피해자 참여 제도를 실현시켜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게 질문하거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10년에는 살인사건 등의 공소시효 폐지에도 큰 힘을 보탰는데요.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그의 피나는 노력 끝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이사오 씨는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그는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사오 씨는 2011년 자신이 설립했던 아스노카이의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적을 쓰러뜨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권을 옹호하며 사형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아내의 죽음과 범인의 무기징역으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소시효 폐지나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같은 부분은 사실은 누군가가 치열하게 싸운 결과라는 걸 실감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사건 사고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가야마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상 참작 사유가 없고 2명 이상을 살해했을 경우 사형, 1명을 살해했을 땐 무기징역, 다만 범행이 극악무도할 경우엔 사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1명을 살해했어도 사형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1명을 살해했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하토리 준야. 1972년 2월 21일 홋카이도 출신인 그는 다소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무척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파치인코 중독이라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절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년원을 나온 이후엔 철공소 등에서 일하며 생활했지만 17세 무렵엔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 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그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1992년 8월엔 중학교 시절의 동급생과 결혼했지만 고작 4달 후엔 약물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5년 4월 그는 집행유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인과 공모해 시즈오카현에서 강도, 공갈, 절도 등을 벌였고 결국 이번엔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살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범죄 탓에 결국 그는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죠. 이후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그는 운송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는 한편 이혼한 아내와도 다시금 관계를 회복, 미시마 시내 건설회사에 취업해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사실 그는 출소 이후 야쿠자와 자주 어울렸고 이 과정에서 불법 약물을 구매, 상습 투약하는 등 여전히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2002년 1월 22일 시즈오카현의 미시마 단기대학에 다니던 19세 야마네 사치코라는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인품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핫도리였죠. 당시 핫도리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 잔 걸친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던 도중 문득 회사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이를 가지러 돌아가던 와중에 우연히 야마네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당시 핫도리는 창문을 내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두운 한밤중 자전거로 국도변을 달리는데 모르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건다? 야마네 씨는 못 들은 척 공포에 질려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핫도리는 자동차로 그녀를 앞지른 후 국도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야마네 씨의 자전거가 주차장 부근에 다다르자 핫도리는 숨어있다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름, 나이, 학교를 물어본 뒤 그녀를 힘으로 제압해 자신의 차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마네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핫도리는 그녀의 입을 막은 뒤 자동차 뒷좌석에 태웠죠. 당시 그의 자동차는 차일드락, 즉 내부에서 아이가 차문을 열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 야마네 씨는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요. 운전석에 탄 핫도리는 그녀에게 너 내 얼굴 봤지? 차 번호도 봤잖아. 경찰에 말하면 죽여버린다. 라며 협박을 한 한편 20분 정도 달려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후 일이 끝나자 핫도리는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더럽혀졌다고 소문낼 거야 라는 치욕스럽고 비열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핫도리는 이때만 해도 그녀를 외진 곳에 내려주고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이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는 다른 마음을 먹게 되었죠. 당시 핫도리에게 전화를 건 것은 함께 불법 약물을 복용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통화를 마친 그는 문득 약물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올랐고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선 빨리 야마네 씨를 풀어줘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대로 풀어줬다가 또 신고하는 거 아니야? 감옥 가기는 싫은데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야마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할까 생각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던 터라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 우연히 현관 앞에 놓여있던 18리터짜리 등유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로 빨리 불태워 죽이고 약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 1월 23일 새벽 2시 무렵 그는 야마네 씨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미시마시 카와라카야 지역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등유를 그녀의 몸에 들이붓고 불을 질렀죠. 범행 직후 핫도리는 그토록 원하던 약물을 위해 동료의 집으로 향하던 중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분노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다음 날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전날 범행의 증거인멸을 위해 납치 현장에서 야마네 씨의 자전거, 휴대전화, 가방 등을 회수한 뒤 자전거는 강에, 다른 물건은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불태우는 등 흔적을 숨겼죠. 한편 전날 살해당한 야마네 씨는 범행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인근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의문의 화재를 목격,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 부검한 결과 시신의 입과 옷 소매에서 접착 테이프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가 피해자를 납치, 몸에 불을 질렀을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딸이 전날 밤부터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문을 비교했고 그 결과 시신의 신원이 19세였던 야마네 사치코 씨라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이나 등유 성분 분석은 물론 유류품에 남아있던 범인의 타액을 채취, DNA를 확보했고 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범죄자 리스트를 작성해 이 중에서 범죄를 저지를 법한 인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리스트에는 핫도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핫도리는 야마네 씨를 살해한 지 고작 이틀이 지난 2002년 1월 25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감 중인 핫도리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고 살해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과
핫도리 차량의 타이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둘이 동일한 타이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 핫도리에게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체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는 수감 중이었음에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핫도리는 납치하고 차에 가둔 건 맞다. 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거다. 살인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같이 있던 외국인 남자가 죽인 거다. 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DNA는 물론 타이어 흔적, 목격 증언 등등 여러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전거 유기장소를 진술하는 한편 정말 미안한 짓을 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죠. 이후 2002년 11월 12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지극히 냉혹하고 잔혹한 범행이다. 살인 전과가 없고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이지만 이런 인간이 사형을 받지 않으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불법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교정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피하려 했죠. 그리고 1심에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인이 반성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컸다. 계획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문제는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에 판결에 대한 비난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경찰은 당연히 항소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무기징역을 받은 핫도리 역시 어떻게든 형량을 깎아볼 심산으로 항소했다는 점이죠. 이렇게 쌍방이 항소하게 된 상황에서 2004년 10월 14일 2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소년원에서 2번이나 교정교육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징역으로 복역했다. 하지만 고작 출소한 지 반년 정도 만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갱생 의욕도 부족하고 뿌리가 깊은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불태워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유족이 사형을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라는 말과 함께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핫도리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이는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핫도리는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형수야말로 그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속죄하기 전엔 죽을 수가 없다.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다. 교수형은 너무 잔혹하다. 아니,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죽여놓고 교수형이 잔혹하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도쿄 구치소에서 그의 사형이 집행되어 그는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훔치려는 모습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징역 6년에서 무기징역, 문자 그대로 역전재판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타바시 유타. 그의 과거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실한 타입의 인간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그는 과거부터 절도 등의 범죄 이력이 있었던 다소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2013년 무렵 그는 마루야마 카즈히로라는 인물이 만든 자동차 절도 그룹에 가입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 자동차 절도 그룹은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차를 훔치는 역할, 폐차장으로 옮기는 역할, 해체업자 등등 각기 담당한 업무가 달랐고 발각되기까지 무려 500대 이상의 차량을 훔치는 등 상당히 악질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타바시란 인물은 차량 탈취, 운전, 운반이라는 범행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또한 이들은 주로 인기가 많은 차종을 노렸고 우선 차량을 훔쳐 폐차장으로 끌고 간 뒤 중요 부품을 빼돌린 후 남은 차량을 폐차해 돈을 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범죄 그룹에 속한 그는 2013년 2월 22일 평소처럼 절도에 나서게 됩니다.
이날 아침 6시 54분경 이타바시는 치바현 카시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바루의 인프레사라는 인기 차종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와 동행한 공범들 역시 다른 한 대의 차량을 훔쳤고 이들이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던 찰나 갑자기 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맨발로 헐레벌떡 뛰어나와 자동차 본네트에 매달렸습니다. 이 남성은 이타바시가 훔친 자동차의 주인이었던 31살의 회사원 야스다 사토시 씨였는데요. 당시 야스다 씨는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와중 문득 자기 차의 엔진음이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이내 수상한 남성들이 자기 차량을 훔쳐가려는 것을 목격.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범인 그룹은 각기 다른 절도 차량에 나눠 탄 상태로 야스다 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것은 이타바시였는데요. 이타바시는 도망치려던 찰나 갑자기 차 주인이 본네트에 달라붙자 50m 정도를 급발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야스다 씨를 본네트에서 떨어뜨리려 했고 이를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끝내 그를 차에서 떨어뜨렸으며 결국 그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후 도주했죠. 문제는 매달린 차량에서 추락한 야스다 씨가 이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몇 년 전부터 범행 발생 시기에 걸쳐 치바현이나 도쿄 등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 특히 인프레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무척 빈번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찰은 차량 절도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추측,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범행 발생 후 약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치바현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은 평소 본 적 없던 차가 주차장에서 불타고 있다는 제보였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했고 그 결과 이 차량은 피해자 야스다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범인 그룹은 뺑소니를 저지른 후 차에 남은 지문, DNA, 채모 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훔친 다른 차량은 치바현 소데가우라 씨의 한 폐차장에서 해체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7일 경찰 수사 끝에 마침내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당시 체포된 것은 범죄 그룹의 리더인 마루야마, 실행력인 이타바시, 그리고 그 외의 공범 2명이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이들은 수도권에서 발생해왔던 차량 절도 사건의 주범들이었는데요. 결국 이타바시는 강도살인, 상해, 절도 등의 죄로, 공범들은 절도로 각기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이타바시는 내가 피해자 차를 운전했다 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만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그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차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라며 절도 사실은 인정하되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본네트 위에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차량을 고의로 급가속, 급제동해 떨어뜨렸다. 이후 명백히 그 위로 차를 몰아 살해 의도를 실행했다. 이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행동으로 범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행했다. 또한 공범들 역시도 모두 이타바시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운전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해도 패닉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라는 말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1심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이타바시를 운전자로 단정할 수 없다. 라며 차량 절도죄만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재판에 참석한 이타바시는 선고 내용을 듣고 재판장에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차를 훔쳐서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다음 방화로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결국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016년 8월 고등법원은 자기들이 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마침내 환송심 재판이 시작되었죠. 당시 이타바 씨는 기존 주장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검찰 측의 준비는 완벽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타바 씨가 쓴 한 통의 자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편지는 이타바 씨가 다른 공범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 대신에 네가 운전했다고 좀 해줘 라는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이는 즉 이타바 씨가 스스로 자기가 범행의 주범이라는 것을 시인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시도했다. 사망 결과를 예측하고도 실행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이는 강도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타바 씨는 즉시 항소했죠. 하지만 항소심은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마저 기각되어 2020년 9월 이타바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이타바 씨. 결국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당시 일본 언론에선 환송심의 교훈적인 사례다, 역전재판 그 자체다 등의 보도를 했으며 피해자 유족들 역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량이 바로잡혀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비록 무기징역이 확정되긴 했지만 1심에서 6년 받았다고 기뻐했던 인간에게 과연 진정한 반성이 있었을까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사람이 언젠가 흉기를 들고 찾아온다면? 오늘 다룰 사건은 팬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망상이 불러온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와사키 토모히로. 군마현 이세사키시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몸집이 꽤 큰 편이었고 이로 인해 초등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레 유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를 시작으로 유도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꽤 실력도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와 함께 훈련을 했던 유도부원들에 따르면 말수가 적고 얌전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자세도 좋고 예의가 바른 친구였다. 라며 다소 호의적인 평가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그는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이내 교토에서 조경회사에 취업해 평범한 삶을 보냈지만 사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좀 이상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죠. 그는 2013년에 연예계 활동을 막 시작한 10대 여성 연예인 블로그에 죽여버린다며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의 주의를 받는 것은 물론 2015년에는 시가현에 살던 한 여성에게 집착해 피해자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하는 등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일면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좀 의외의 사실이지만 그는 2014년에는 한 성인용 비디오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성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진 그가 호감을 표한 상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토미타 마유라는 인물로 대학교에 다니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와중 연예계에 데뷔해 기간 한정 아이돌 그룹에 참가하거나 유명 작품인 가면라이더 포제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연예인이었죠. 당시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무대 사진이나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며 일상생활을 기록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앞서 말한 이와사키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그의 호감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2015년 무렵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좋아하게 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토미타 마유를 알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글을 적었고 2016년 1월에는 그녀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등 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문제는 1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가끔은 답장 좀 해줘 라며 요구하거나 손목시계를 버리거나 팔 거면 다시 돌려줘. 그건 내 마음이다. 라며 자기가 준 선물을 되돌려 달라는 발언은 물론 지금 사진 옆에 찍힌 남자 누구죠? 나 코피가 멈추지 않는데 혹시 나한테 저주라도 걸었어요? 라며 망상과 질투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메시지는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피해자인 토미타 마요 씨는 팬이라 자칭하는 이 남자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주었던 손목시계를 우편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목시계를 돌려봤자 이와사키는 진짜 싫은 여자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망상을 했던 걸까요? 아무튼 당시 토미타 씨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2016년 5월 9일 무사시노 경찰서에 방문해 이상한 남자가 자꾸 협박성 글을 올린다 라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 이를 일반 상담으로 돌리는 한편 스토킹 범죄 관련 부서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후 시간이 흐른 2016년 5월 21일 28세 이와사키는 자기 블로그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는 교토에서 도쿄 고가네이시의 한 라이브 회장으로 이동했고 이내 라이브 회장 근처 역에 대기하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토미타 씨였죠. 당시 토미타 씨는 이곳에 라이브 일정이 있었고 이를 위해 무사시 코가네이 역에서 내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와사키였죠. 그녀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친한 척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남성, 즉 이와사키와 거리를 두었지만 이와사키는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밟았고 이내 그녀가 라이브 회장에 들어서기 직전 빠르게 달려가 그녀와의 거리를 좁힌 후 왜 시계 돌려보낸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이 말을 무시하며 전화기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성이 그동안 자신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범인이라는 것을 이때 깨닫고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것이죠. 다만 이와사키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화를 걸려하는 것에 분노, 품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그녀의 얼굴, 등, 목, 가슴 등 총 2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격 후 그녀가 땅에 쓰러지자 자기가 찔러놓고 정작 본인이 구급차를 불렀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빨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실 토미타 씨는 라이브 일정 이틀 전에도 경찰에 연락, 스토커가 있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 경호가 필요하다 라는 상담을 했고 이야기를 들은 무사시노 경찰서는 라이브 현장 근처 관할인 코가네이 경찰서에 대응을 의뢰했지만 정작 코가네이 경찰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난 것이죠.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와사키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는 그 여자가 내가 보낸 선물을 돌려보냈다, 내 트위터를 차단했다 라며 범행 동기를 밝혔고 토미타와 결혼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하는 한편 3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에게 책임 능력이 명백히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이와사키는 재판대에 서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20곳 이상을 공격당한 토미타 씨는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은 물론 시력 저하, 입의 마비 증세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연예인은 물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삶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거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만 봐도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토미타 씨가 상대해주지 않아 라이프를 지참, 살해를 결심했다 라며 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변호 측은 그가 구급차를 불렀다, 빨리 살려달라고 부탁도 했다, 즉 무시당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검찰 측이 토미타 씨의 조서를 낭독하자 이와사키는 반성의 태도는커녕 실실 웃으며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는 검찰 측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답변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재판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등 굉장히 비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피해자 토미타 씨의 어머니는 재판에 참석해 딸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건 살인사건이다. 딸이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해도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다. 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사키는 여전히 트위터에서 말을 걸어도 나만 답변 안 해줬다. 보낸 책과 손목시계를 돌려보낸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대화를 거부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찔렀다. 라며 자신의 범행이 계획성이 없는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 촬영한 녹음 및 녹화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와사키가 죽일 생각이었다. 목은 급소라서 찔렀다. 이건 나만 100%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진술을 하는 내용이 찍혀 있었죠. 참고로 이와사키는 이 녹음과 녹화가 재판장에 울려 퍼지자 난 저런 말 한 적 없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또한 재판장이 그에게 계획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흉기는 왜 가지고 있었나요? 라고 묻자 이와사키는 정신적 위안을 위한 부적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한편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며 다소 건강이 회복되자 피해자 토미타 씨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려는 인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출소한 다음 저를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이와사키는 반성은커녕 그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재판에서 퇴정당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측은 유사한 사례가 없을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다. 그의 사죄가 퍼포먼스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언동으로 증명되었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인정, 그에게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이와사키는 곧장 항소했지만 잘못했다간 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항소를 철회, 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판에 참석한 검찰, 배심원들은 하나같이 저 인간은 실제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범행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징역 14년 6개월. 비록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가족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형량이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이 부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이 말처럼 남보다 못한 가족이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아다치 아케미. 1974년 5월 25일생인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공부도 운동도 무척 뛰어나 늘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집안도 그럭저럭 부유한 편이었던 덕분에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대학에 진학,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이후 아케미는 대학생활 도중 만나게 된 10살 연상의 우체국 직원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만 32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인생이 서서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10살 연상의 남편이 도박에 깊게 빠지게 된 것이죠. 당시 아케미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두 아들의 친권은 물론 이혼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한 가지 얄팍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2006년 무렵 남편의 카드 수첩에 몰래 피우는 것이 금지된 풀을 넣은 후 남편이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얄팍한 위장 공작은 금세 꼬리가 잡혀 정작 그녀 자신이 불구속 입건당하게 되었죠. 이후 그녀는 꽃집이나 피부관리샵, 학원 등을 오픈하는 등 여러 가지 가게를 개업했지만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의외인 것은 그녀는 가게 이외에도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유기견을 보호하는 등 좋은 일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2015년 무렵 그녀는 의외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나이치 수도라는 수도공사 회사를 경영했었고 아버지가 딸인 그녀에게 네가 회사를 맡아줘 라며 후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사실 아케미에게는 아다치 마사미츠라는 남동생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사의 후계자로 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못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딸이 회사를 물려받긴 했지만 이 회사 후계자 문제를 두고 남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인 토미오 씨가 딸에게 회사를 물려준 이유는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평소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던 데다 건강검진 결과 대장암이 발견되어 치료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아케미가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회사의 매출은 고작 2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8년 1월 20일 당시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아버지 토미오 씨가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며칠 후 상태가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퇴원 다음 날 다시금 저혈당 쇼크로 인해 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저혈당 증세는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지 그는 결국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2달 정도가 지난 2018년 3월 27일 이번엔 남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작 3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아버지가 중태에 빠지고 남동생 사망이라는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것인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혼수 상태와 남동생의 죽음, 이 두 가지 일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생인 마사미츠 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친가의 자택 2층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화장실은 창문과 문틈이 전부 빈틈없이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고 변기 위에는 연탄이 들어간 냄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2층 거실에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으며 시신의 최초 발견자는 아케미였는데요. 그런데 남동생 사망 이후 아케미는 마사미츠 씨의 아내 A씨에게 현장에서 찾았다 라며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남동생의 유서였죠. 유서에는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돈을 구하려 해봤지만 빌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건 사실 내가 인슐린을 주사해서 그렇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언뜻 보기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 측은 부검을 보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사미츠 씨의 아내 A씨는 경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부터 남편은 입버릇처럼 A씨에게 누나를 조심해. 저 여자 진짜 위험해. 라는 말을 해왔던 것이죠. 게다가 마사미츠 씨는 평소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문장의 표현 방식이나 단어 선택 역시도 평소의 글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의문과 수사 요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본격적으로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정말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발견 당시 화장실 문은 접착제로 밀봉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접착제가 담긴 용기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연탄에 불을 붙인 라이터 역시도 화장실에 없었습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이 두 물건은 화장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말이죠. 둘, 경찰이 아케미의 PC를 압수해 분석하자 유서를 작성한 흔적이 남아있던 것은 물론 연탄, 일산화탄소 사망 등의 검색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셋, 부검 결과 마사미츠 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수면제 성분은 아케미가 평소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성분이었다는 점이죠. 아케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자 예전에 이혼을 노렸을 때처럼 얄팍한 수를 썼습니다. 바로 제3자를 가장해 정체불명의 전단지를 만들어 자택 주변에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단지의 내용은 마사미츠의 아내 A가 남편 회사를 먹으려고 저지른 것이다. A는 회사 관리직이랑 짜고 범죄를 저질렀다. 아케미가 범인일 리가 없다. A가 수상하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아케미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누가 이 전단지를 뿌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거기에 찍힌 것은 용의자 아케미였죠. 심지어 그녀는 전단지뿐만 아니라 A씨의 차나 자전거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누가 봐도 수상한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2018년 6월 20일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그녀가 체포된 지 8일 이후 아버지 토미오 씨는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서 폐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수사 결과 그녀가 저지른 범죄 정황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토미오 씨는 1월에만 저혈당 증상으로 2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만 문제는 이 2번 모두 입원하기 전날 아케미가 만든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게다가 아케미는 남동생의 가방에 주사기를 몰래 집어넣는 등 남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공작을 벌였으며 과거 그녀의 휴대전화 검색 이력에는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방치 사망 등등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키워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2018년 10월 17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그녀를 재체포했고 그녀는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재판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쯤에서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대체 왜 아버지랑 남동생을 죽였을까? 라는 범행 동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우선 표면상 그녀의 범행 동기는 불명이지만 정황상 추정하자면 그녀는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해 동기는 금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남동생 살해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평소부터 누나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꾸준히 의심을 해왔었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꾸며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죠. 아무튼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인이었는데요. 검찰 측은 아케미가 인슐린 투여로 저혈당 쇼크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암 치료에 지장이 생겼고 결국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 측은 애초에 암 때문에 쇠약한 상태였으며 병사였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검찰 측은 아케미의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방치 사망 등의 키워드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가 살해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아버지를 걱정해서 검색한 거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남동생 살해였습니다. 검찰 측은 범행 전에 연탄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거짓 유서를 작성한 흔적이 PC에 남아있다 라며 살인을 주장했고 변호 측은 제3자가 주문한 거다. 유서 역시도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반박했죠.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은 사형을, 변호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밀한 계획의 근거에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악질적인 범행이다. 입막음을 위해 남동생을 살해했으며 생명을 경시했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2명을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은 2022년 12월 12일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지지, 이를 기각했고 2024년 12월 대법원 상고마저도 기각되어 결국 아다치 아케미의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됩니다. 돈과 입막음을 위해 아버지와 남동생을 죽인 여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1년 뒤에 너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한 커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하세 토모야. 홋카이도 동부의 쿠시로시 출신인 그는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했고 성실한 타입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합창부 소속이었던 하세 씨는 부활동 도중 한 후배를 알게 됩니다. 후배 여성의 이름은 야기하라 아사. 두 사람은 이때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고 이후 각기 다른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적이 좋았던 하세 씨는 지역의 유명 명문고에 진학해 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하는 등 주위의 인망과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대학에 진학한 그는 2024년 여름 무렵 우연히 중학생 시절 1년 후배였던 야기하라 아사와 재회하는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세 씨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등 이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풋풋한 대학생 커플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이들의 행복이 고작 2달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세 씨는 대학 졸업 후 홋카이도를 떠나 대도시에 상경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지 여자친구인 야기하라에게 취업 준비와 미래를 이유로 너랑 1년 후에 헤어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인데요. 즉 당장은 교제를 이어가되 졸업하거나 취업할 즈음에 이별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죠. 문제는 이 야기하라라는 여성 다소 의존증이 심각한 인물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옆자리 친구에게 좀 심하게 집착하는 애였죠. 일반적인 레벨을 넘어설 정도로 의존성이 심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엮이지 않으려 했었죠.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아무튼 1년 후에 헤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당연한 말이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24년 10월 25일 밤 두 사람은 야기하라의 자취방에서 이 이별 계획에 대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답답함과 분노에 사로잡힌 야기하라는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야기하라가 전화를 건 것은 아르바이트 동료이자 친구였던 20세 여성 카와무라 하오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카와무라 하오토라는 여성은 꽤나 활발한 성격에 다소 리더십도 있었지만 문제는 욱하는 기질이 있었던 탓에 약간 과격한 일면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무튼 야기하라는 카와무라와 통화를 하며 남자친구한테 1년 뒤에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넌 어떡할 거야? 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카와무라는 야기하라의 하소연에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세에게 반드시 사과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이후 야기하라와 통화를 끝마친 카와무라는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17세 A군의 친구였던 18세 남성 B, C군과 16세 D군까지 총 4명의 소년을 집결시킨 후 자신의 차에 태워 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소는 에베츠시 부은교다이 미나미마치의 한 공원으로 밤이 되면 다소 인적이 드문 장소였죠. 그리고 야기하라 역시도 하세 씨와 함께 친구 4명이 대기하던 이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좀 걷고 싶다던지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는 식으로 그를 이 공원으로 유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건 당시의 CCTV인데요. 앞에서 걸으며 안내하는 것이 야기하라, 뒤따라 걷는 것이 하세 씨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하세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야기하라의 친구 카와무라가 불러 모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어두컴컴한 공원, 야기하라를 포함한 총 6명의 남녀는 하세 씨를 둘러싼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세 씨의 얼굴과 상반신을 몇 시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주먹질과 발길질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를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결국 하세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갔고 강제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이 과정을 전부 스마트폰으로 녹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진 거 전부 내놔, 카드도 내놔 라며 폭행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강제로 알아낸 후 끝내 하세 씨가 외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지갑, 신분증, 휴대전화 등의 모든 소지품을 훔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하겠지만 도주 이후 이들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무려 곧장 편의점 ATM으로 달려가 120만원 정도의 현금을 인출하는 한편 훔친 신용카드로 30갑에 달하는 담배와 도시락을 구매했고 이후 라멘 가게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의 여유까지 부렸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전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폭행당한 뒤 알몸으로 버려진 하세 씨는 가을밤 차가운 공원 바닥에 버려진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2024년 10월 26일 아침 6시 16분 무렵 당시 공원을 산책하던 인근 주민은 공원 구석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형인가? 라고 생각한 주민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고 이내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시신이 알몸이었던 점, 주변에 소지품이 전혀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강력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문 대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하세 씨라는 것이 금방 밝혀지게 되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온몸 수백 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그날 오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하세 씨의 여자친구이자 사망사건의 범인이기도 한 야기하라였죠. 야기하라는 공원에서 발견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며 마치 자기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담당 수사관은 직감적으로 신고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이 통화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수사 과정에서 야기하라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끝내 이별 이야기로 트러블이 있었다 라며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시인했죠. 다만 나는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맞는 걸 보면서 웃었고 좀 더 때리라고 부추기긴 했다 라는 말로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니 걸러들으셨으면 합니다. 이후 그녀의 자백 끝에 범행에 가담했던 A, B, C, D군은 물론 친구였던 카와무라 하오토까지 모든 범인들이 10월 28일 오후 무렵 상해치사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 정작 소년들을 데려온 카와무라는 나는 그다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다지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면 폭행을 가하지 않은 걸까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은 A, B, C, D군은 하세 씨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아예 처음 보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아니, 남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또한 이들은 강탈한 옷, 스마트폰은 물론 현금을 전부 인출한 카드 등의 증거품을 모두 삿포로 시내 강에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한 전문가는 폭행을 가하는 집단의 경우는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감각에 빠지며 내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일종의 만능감을 느끼게 되어 이러한 감정이 중범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련자 모두가 검거되는 것으로 참혹한 범죄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이들 6명은 처음엔 상해치사로 체포되었지만 이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죄목은 강도치사로 바뀌었는데요. 참고로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인 반면 강도치사는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목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폭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엔 폭행은 물론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강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죠. 게다가 피해자의 카드 부정 사용 내역은 물론 편의점, 라멘 가게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악질적인 범죄는 법적으로 무기징역부터 극단적으로는 사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기하라와 카와무라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배심원 참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범인 소년들인데요. 이 인간들은 미성년자라 소년범 취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구속이 아닌 소년원에 송치되어 현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3살 어리다고 처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참 한숨이 나오네요. 한편 야기하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말렸어야 했다, 부모님께 폐를 끼쳤다 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폭행당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으면서 더 때리라고 부추겼던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니
설득력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비록 현재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부디 죄에 걸맞는 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